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살을 좀 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굶자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백전백패입니다. 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초기에는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향후에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고요. 빠질 때는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되고 뭐 지방도 좀 빠지겠지만 그렇게 빠지지만 나중에 살이 찔 때는 고스란히 지방이 다시 찌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고 살이 잘 찌는 몸 그리고 마른 비만이 되는 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한 달에 5kg 빼고 싶어요.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5kg라는 체중은 조금 이제 약물 없이 빼는 것들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WHO에서 이제 체중 감량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몸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고 뺄 수 있는 체중이 일주일에 0.5kg, 한 달에 2kg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것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100kg 되는 환자분들이 한 달에 5kg 빼는 것과 60kg 되는 분이 한 달에 5kg 빼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 달에 5kg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체중의 5%,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중의 포도당 레벨이 올라가고 포도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이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인슐린을 이 저장 모드를 차단하는 게 다이어트 1번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통곡류는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정제된 잘 갈아낸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이런 것들 완전히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이면 4주면은 1주차에는 완전히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되겠지만 1주차 때 우리가 마음 먹고 하셔야 될 것은 탄수화물을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겁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의 빈 자리를 단백질로 잘 채우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우리의 포만감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되고 우리의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줄이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는 단백질 열풍이 불어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동물성, 식물성을 잘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뭐 계란부터 해서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 콩은 정말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콩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음식들이 많이 있죠.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청국장, 낫또 같은 것들도 있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 아주 좋고요. 두부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입니다. 그 외에도 호박씨라든지 그리고 아몬드라든지 버섯 이런 쪽에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것이 2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만 잘 드셔도 포만감이 아주 많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그리고 다음 끼니에서도 폭식을 안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잘 드시는 게 두 번째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제 급속도로 빨리 하겠다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 엉망진창이 된 대사를 제대로 돌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살이 찌는 게 쉬지 않고 먹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먹어서보다는 쉬지 않고 먹어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자다 깨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은 예전에 우리 산업화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밤 9시만 되면 애들 다 자라 그랬고 대부분 먹는 것도 없었지만 이제 불 끄고 잠을 자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밤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고 밤에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면을 아끼면서 뭔가 재밌는 것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나온 것들이 간헐적 단식이고요. 이 간헐적 단식은 12대 12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12시간 공복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 몸의 지방 대사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굶는 것부터 시작해서 12시간 그리고 이제 아침 7시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는 밥을 먹고 그 뒤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 12대 12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대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이제 오토파지도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 이제 14대 10, 14시간을 단식을 하는 거고요. 더 가능하시면 16대 8까지도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5대 2라든지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께는 12대 12부터 시작해서 16대 8까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14대 10 정도만 해도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고요. 대사가 활성화되고 단기간에 살도 많이 빠지고 지방이 많이 빠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의 무너진 대사를 바로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자라고 마음 먹으면요. 제일 먼저 잠을 잘 주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쉬운 게 이 수면이잖아요. 그냥 달콤한 잠만 잘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수면을 잘 취한다는 게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밤에 정말 그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하죠. TV,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에서 들어오는 이 발광된 조명을 눈에 쏘이면요.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0시부터는 잠을 잘 준비를 하시고 보통 한 11시 정도에는 좀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통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한테도 나와서 성인에게는 복부의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요.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사를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밤 사이에 자고 나면 모든 것들이 새로 세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 성장 호르몬은 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재밌는 거 하고 먹고 놀고 하다가 새벽 2시에 잔다면 이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충분히 자자. 그리고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이상한 게 땡기고 폭식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부터요.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이 되고 식욕도 정상이 돼서 이 단기간에 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간헐적 단식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굶기만 하면 이 정도 시간만 굶으면 단식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을 좀 보면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노벨상을 받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는요,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론이고요. 하나는요, 생체 시계 이론이에요. 이 오토파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굶었더니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자기 세포를 정리를 하더라. 청소를 해서 노화 방지, 다이어트에 도움을 되더라 라는 이론이고요. 생체 시계 이론은요.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자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 생체 시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잘 됐었죠. 밤 되면 재밌는 것도 없고 물도 다 끄라 그러고 하니까 그냥 충분히 잠을 잤었는데 지금은 그 생체 시계가 완전히 교란이 됐잖아요. 밤에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재밌는 일을 하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체시계 이론은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잠잘 준비를 잘 하고 낮이 되면 먹고 활동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우리의 위장이 이제 일을 하고요. 해가 지면 위장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싱크로나이즈가 안 맞으면은 이제 대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그리고 해가 뜨면 먹고 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론이 합쳐져서 나온 게 이제 단식이 좋으니까 자가포식도 잘 되고 생체식의 이론에도 부합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자라고 나온 거고요. 이것을 단식을 하면 좋은데 현대인들이 시간을 쪼개서 며칠씩 단식할 수 없으니까 하루 중에도 단식을 했더니 일정 정도 단식을 했더니 이렇게 며칠 굶는 것만큼 효과가 있더라라는 이제 이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간헐적 단식에 하루 중에도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하루 중에도 단식을 해보자라고 나온 게 FMD입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하루 중에도 12시간을 단식하자, 하루 중에도 14시간을 단식하자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좋은데 이 간헐적 단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12시간, 14시간, 16시간을 굶고 바로 그것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6시간을 굶으면 우리 몸과 내장은요 정말 깨끗해진 상태가 돼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제된 탄수화물, 구운 빵과 주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주 달달한 커피 같은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정말 그거를 빨리 흡수하게 돼서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것들을 흡수하게 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부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더라라는 연구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들을 뒤집어 보면 간헐적 단식을 끝나고 나서 간헐적 단식이 끝났을 때 그 첫 끼를 먹을 때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탄 고기도 먹고 했더니 막 발암물질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한 겁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끝났을 때는요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해야 돼요. 단식이 끝났을 때 처음 먹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많이 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식사,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그리고 아주 양질의 지방을 적절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되 탄수화물은 통곡류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마치는 그 첫 끼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가 간헐적 단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끝내는 그 첫 끼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을 끝났는데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간헐적 단식 끝났네.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아무거나 시켜 먹거나 손에 잡히는 탄수화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끝나면은 계란이라든지 뭐 샐러드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이어트에 좋은데 공복에는 먹지 마라 이런 말씀들 제가 드리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이요 다이어트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참 재밌습니다. 고구마는 생고구마는요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삶은 고구마, 구운 고구마, 튀긴 고구마로 갈수록 우리 몸에 혈당 지수도 많이 높이고 또 튀긴 고구마는 트랜스지방도 많이 먹게 되고 당도수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 다이어트에서 좀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고구마를 예를 들어 삶은 고구마를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 먹는다. 그렇게 돼서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더라.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공복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다른 음식을 먹고 이후에 마지막에 고구마 정도 드시는 거, 고구마 반 개 정도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지만 고구마를 공복에 드시면요 타닌과 아교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벽을 많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과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에 고구마, 특히 이제 찐고구마 같은 경우를 드시는 거는 조금 좀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정말 좋죠.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음식이고 정말 좋은 이제 과채류, 채소인데 이제 과일 같은 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토마토가 공복에 먹으면 또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저는 이제 식사 마지막에 또는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토마토는 이제 약산성 음식이에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 펙틴하고 이런 약산성 음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벽을 또 자극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아침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안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토마토도 공복에 먹는 건 좀 피해 주시고요. 식후에 드시거나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요즘 올리브 오일 정말 인기가 좋았죠.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더니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 이러해서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복 올리브 오일을 저는 처음부터 정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올리브 오일 정말 좋은 오일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대부분의
몸의 심혈관계의 효과, 다이어트의 효과는요, 식사와 곁들였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도 올리브 오일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는다? 올리브 오일을 소주잔에 한 잔 따라가지고 공복에 마셨더니 다이어트가 달렸다? 이러면서 SNS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공복 올리브 오일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공복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우리 몸에 기름을 넣는다는 건요, 포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췌장과 우리 담낭에 아주 급격한 수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지만 담석이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거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 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더 심한 문제는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식도염이 생겼더라,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리브 오일이요, 기름이기 때문에 위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식도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공복에 먹는 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올레샷, 레몬까지 같이 먹는 건 더 안 좋습니다. 레몬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 공복에 올레샷, 저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에사비예요. 에사비가 최근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상당히 많은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에사비가 좋다고 나오고, 또 최근에 또 연구에서는 에사비 효과 없다, 또 논문을 철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많은 연구를 검토를 해보면 에사비가, 사과식초죠, 에사비가 우리가 혈당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을 좀 낮추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축적된 연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에사비를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공복에 먹으면요, 에사비는 정말 강산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중에 제일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위염, 식도염,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치과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경계라는 게 에사비를 공복에 먹는 건데, 치아를 다 부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에사비가 상당히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을 공복에 퍼붓는다?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에사비를 꼭 드시려면 식후에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음식은 공복에 드시는 거는 피하시고, 다이어트에 다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식후에 드시거나 속이 좀 찼을 때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현재로서는 좀 크게 보면 3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칼로리 이론, 그 다음에 혈당 이론, 그 다음에는 장내 미생물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칼로리 이론은요,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것 그대로예요.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론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500kcal 나오는 닭가슴살과 500kcal의 도넛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살이 찔까요? 도넛이 훨씬 더 살이 찌잖아요. 이거는 칼로리 이론이 잘못됐다는 증거죠. 칼로리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칼로리 이론에 보충될 만한 다른 이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혈당, 인슐린 이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위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은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요.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이 포도당이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서 포도당을 끄집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비로소 ATP가 생성이 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과 인슐린의 이제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탄수화물을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이 혈중 포도당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도 너무 많은 인슐린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세포에 다 집어넣고 났는데도 쓸데없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이 인슐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이 축적될 수밖에 없고 온갖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긴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인슐린 혈당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 탄수화물들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칼로리 이론보다는 혈당, 인슐린 이론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혈당을 얼마나 안정화시키고 인슐린을 덜 나오게 하느냐가 이제는 다이어트의 관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보다는 통곡류가 좋은 것이고요. 이 통곡류를 적절히 드시고 소량으로 드시면서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게 이제는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을 말씀드리면 장내 미생물 이론인데요. 장내 미생물 중에는요. 비만을 유발하는 비만균이 있고요. 또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유익균이 있습니다. 이 비만균과 유익균의 균형에 따라서 우리의 다이어트 체중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장내 미생물 이론이에요. 이렇게 이론들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칼로리 이론 그리고 인슐린 혈당 이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이론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는 현재로서는 혈당과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연 위고비라고 해서 요즘에 달걀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리고 또 후추를 넣자 뭐 이렇게 해서 먹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강력한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구운 빵에다가 주스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단백질과 지방을 잘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 위고비다 하는 것들의 음식이 이제 유행을 하는 것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요것과 요것을 섞으면은 지방과 단백질을 골고루 아주 좋은 성분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란과 올리브유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먹어보면 상당히 맛도 괜찮고요. 저도 후추까지 이제 뿌려서 먹어보면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조합적으로 좋은 천연 위고비 음식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섞는 것들 되게 좋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를 섞거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를 섞어 먹으면 상당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무가당 두유에다가요. 치아씨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먹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것들도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연어에다가 아보카도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연어 아보카도 조합도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같이 먹자 하는 게 천연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 식단이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제가 절대 먹지 않는 공짜로 저도 먹지 않는 음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얼이에요. 자, 시리얼도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좋은 시리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리얼은 그냥 전통적인 시리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리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곡류를 갈았다가 다시 압착을 시켜서 그 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이제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들고 그것을 우유 같은 데다가 같이 먹는 게 시리얼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해외에서 해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이 시리얼을 우유에다가 이렇게 같이 말아 먹는 것을 보면서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리얼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시리얼을 먹고 혈당을 재봤더니요 혈당이 200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리얼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곡물을 갈아서 다시 압착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가 탄수화물의 흡수가 정말 빨라집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살찌는 음식이에요. 시리얼이 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는 성직자들이 이제 금욕주의 쪽에서 나오다가 이후에 요것들을 아주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빨리 먹고 빨리 일하게 만들려고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타서 후룩 먹고 다시 일하게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의 탐욕에 의해서 나오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써졌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요즘 같은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시리얼을 후루룩 말아먹고 나가면 너무 이제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고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초가공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은 저는 절대 최근에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튀김이에요.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햄버거 시키면은 같이 나오는 게 꼭 감자튀김이 있잖아요. 1+1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트 메뉴에 꼭 끼워서 나오잖아요. 이 감자튀김은요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음식이 더 당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튀김을 같이 꼭 섞어주는 거거든요. 감자도 고구마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재밌는 음식입니다. 자, 감자를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상당히 괜찮은 음식이에요. 삶은 것도 적당히만 먹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감자를 굽거나
튀기면서 완전히 이제 감자의 성상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튀긴 감자를 보면요. 여기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나와요. 이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죠. 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독소라고 있어요. 삶은 감자에는요. 당독소가 상당히 적은데요. 이 감자 튀김에는요. 당독소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당독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비만이 되고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자는요. 이 튀긴 감자 쪽으로 가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패스트푸드점을 가더라도 햄버거만 먹고 좋은 햄버거만 먹고 이 감자튀김은 안 먹어요. 이 감자튀김은 정말 좀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일 주스예요. 자, 과일은 저는 정말 칭송을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과일은요. 맛있죠. 이쁘죠. 거기다 천연 비타민의 보고이자 천연 항암제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이 과일을요. 이제 주스로 갈아서 먹거나 착즙을 내면은요. 완전히 또 달라져 버립니다. 과일에서 우리가 칭찬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섬유질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가는 순간 또 착즙을 내는 순간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후루룩 마셔버리면 아주 빠르게 혈당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은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들이 계속 퍼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국에서요. 선키스트라는 이런 과일 주스의 대규모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제 과일 주스의 해악을 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그냥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갈거나 착즙을 해서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스크림은요. 포화 지방에다가 액상과당을 섞은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의 이 식욕 중추를 건드려요. 그래서 도파민 중추를 건드려서 엄청나게 식욕을 당기게 만듭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 차려 놓으면 잘 못 먹을 텐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한 통 그냥 퍼먹습니다. 방송인 서경석은 살이 쪘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이 찐 이유는 밤마다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었더니 금방 살이 찌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너무너무 심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밤에 야식을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했더니 아이스크림 먹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스크림은 한번 꽂히면은요. 정말 이 도파민 보상 중추를 건드리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더 단맛이 더 당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차게 만들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리고 설탕을 더 많이 넣어야 입에서 단맛을 더 느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게 만들수록 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 음식이 좀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는 위고비 마운자로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입이 자꾸 텁텁하니까 이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아이스크림은요. 우리 보상체계를 뇌의 보상체계를 망가뜨립니다. 중독성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먹는 거야 괜찮지만 매일매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잔다는 거는 맥주를 매일매일 퍼먹고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포도당만을 먹고 사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곱게 갈아낸 초가공식품으로 만든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빵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먹다 보면 살이 찌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희소식이 있는데 빵을 이렇게 먹으면은 살이 덜 찐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탄수화물 중에는요. 착한 탄수화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바뀌면은요.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게 좀 있어요. 자, 흰 쌀밥을 우리가 냉장실에 넣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데워서 먹으면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빵은요.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에 얼렸다가 다음날이나 해서 해동시켜서 먹으면은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게 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저항성 전분은요. 위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 쪽에서 이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도
덜 올리고 우리의 대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우리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얼렸다가, 빵은 냉장이 아니에요. 빵을 얼렸다가 해동시켜서 뭐 토스트를 해 먹는다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다시 데워서 먹어도 그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얼렸다가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밥은 냉장실입니다. 12시간 정도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맹물은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피차 이런 것도 계피를 같이 넣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계피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수정과에 넣어 먹는 계피예요. 이거는 카시아 계피라고 합니다. 약간 매콤 쌉싸름한 맛이 나죠. 전통적으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실론 시나몬이라고 있는데 얘는 스리랑카 쪽에서 나온 건데, 얘는 우리가 흔히 라떼 같은데 카푸치노 같은데 뿌려 먹는 시나몬이 바로 이 계피입니다. 그런데 이 실론 시나몬은 괜찮아요. 그런데 카시아 계피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먹는 건 괜찮은데요. 이 카시아 계피에는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요, 혈전용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간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량으로 많이 드시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전의 문제라든지 간독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론 시나몬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론 시나몬은 물에다 타 드시면서 또 커피 같은 데다가도 타 드셔도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실론 시나몬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시나몬 계피가 좋은 이유는요, 맛도 향도 좋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혈당이 오르는 거를 좀 막아내고 우리 몸에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도 충분해서 이 항산화 성분도 있고 위장 관계도 튼튼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몬 계피를 적절히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찬물에다가 뭐 시나몬을 좀 타서 먹는다든지, 또 이런 시나몬 계피 말고도 추천드리는 거는 보리차라든지 결명자차 그리고 우엉차 같은 것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으니까 물에다가 타서 물 대신에 또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살이 찝니다. 한 가지는요, 호르몬이고요. 한 가지는 기초대사량과 근육의 문제예요. 자, 호르몬은요, 또 거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두 가지인데요. 성호르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자, 여성은요, 폐경즈음, 50대 즈음이 되면요, 여성 호르몬의 고갈 때문에 폐경기를 겪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셔야 될 건요, 여성 호르몬은요, 폐경 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40대 초반이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우리가 뱃살이, 남성처럼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이 허리는 잘록하고 이제 엉덩이는 크고 이런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몸매가 이제 폐경기가 다가오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뱃살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고요. 남성들은요, 이 남성 호르몬은 천천히 떨어져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스태미나도 떨어지고 이제 피곤하고 기력도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면서 근육이 점점점 같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성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은요, 어린이들에게는 성장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이 50대가 되면요, 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이제 우리의 근육을 유지를 하고 우리의 식욕과 이런 대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비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첫 번째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 쪽에서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요, 근육과 기초 대사량의 문제예요. 자, 우리 이 근육이 빠지는 건요, 이제 엄연한 질병의 명이 돼버렸습니다. 근손실증이라고, 사르코페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근감소증, 근소실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 이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또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겠죠. 근육이 빠져버리면요, 나이 들어서 낙상이 올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30대 이후에는요 1년마다 1%씩 우리 근육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근육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요. 기초대사량은 근육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쭉쭉쭉 떨어지죠. 젊은 친구들은 기초대사량이 좋으니까 활발하게 뛰어놀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이 50세 전후로 해서 확 떨어지거든요. 이 기초대사량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지 않도록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서 50대 이후 노인에게도 간헐적 단식을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요. 간헐적 단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연구 설계를 잘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단백질 섭취도 잘 하면 근손실의 문제가 적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50대 이후에 무리하게 하다가는요. 근손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또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대사에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무리하게 그 공복 시간을 늘리다 보면요. 전체적인 총 칼로리도 줄게 되고요. 좋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는 충분한 단백질, 자기 체중의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식 시간만 너무 많이 늘려서 하겠다는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대 12 정도, 14대 10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하지만 16대 8 이상 되는 무리한 간헐적 단식은 좀 하지 마라라고 하는 편입니다. 자, 근육을 지키면서 살 빼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하루에 자기 체중의 1.2g에서 1.5g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서 단백질을 얘기할 때 자기 체중의 0.8g에서 1.2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 자기 체중의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0kg 사람이라면 하루에 60g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손바닥만한 닭가슴살 하나를 20g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0g 정도를 매 끼니마다 먹는 거예요. 그거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면 더 많이 드셔야 되고요. 닭가슴살만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릭 요거트라든지 다른 그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못 먹으면 결국 단백질을 적게 드시면 근손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는 더욱더 0.8에서 1.2g이 아니라 1.2에서 1.5g까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오히려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하루에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돼요. 자, 나이가 들면서 50대 이후 그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요. 나는 소화가 안 돼서 단백질을 못 먹겠고 누룽지라든지 죽 같은 것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은 근육을 자꾸 뺏어가고 내장 지방을 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 줄여야 돼요. 대신에 통곡류,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이제 잡곡밥이라든지 콩밥이라든지 보리밥 같은 거를 충분히 드시고 빵을 드시더라도 일반 흰빵이 아니라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통오트밀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신영 씨가 살이 다시 찌면서 세간에 많은 논란이 됐었죠. 김신영 씨 같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사람 또 10년 이상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쪄버리면 요요 누구나 다 오는 거 아니야? 살 빼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 살을 열심히 빼고 유지를 하시다가 특별한 이제 계기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그만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신영 씨의 예를 여기에다가 다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김신영 씨의 예를 10년 이상 유지를 했더라도 방심하면 살이 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셋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셋 포인트는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은요. 땀을 흐르게 해서 기화열을 이용해 가지고 몸을 냉각을 시키고요. 추운 날은 오들오들 떨면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열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세팅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우리 몸의 항상성이고요. 또 이제 체중에서는 이 항상성을 세팅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60kg로 계속 유지를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80kg로 갑자기 살이 쪘어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해서 60kg 다시 뺐습니다. 이 환자는요 60kg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80kg로 유지를 했던 분이 갑자기 60kg를 뺐다가 6개월 만에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요 다시 80kg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셋 포인트예요. 내 몸에 내 뇌에서 셋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셋 포인트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화 비만은요 셋 포인트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도 안타깝게도 소화 비만이었던 거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살이 찌면요 지방세포가 숫자가 늘어나요. 나이 들어서 살이 찌면요 지방세포의 크기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 소화 비만과 이제 산후 비만은요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더라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화 비만이었던 분들은요 살을 뺐더라도 더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몸이 80kg에서 60kg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80kg로 올라가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이어트, 식사, 운동 열심히 하다가 어느 상황,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느 상황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금방 80kg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셋 포인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최소한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80kg였던 사람이 60kg까지 뺐는데 2, 3개월만 유지해버리고 다시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80kg로 올라가는 시간은 아주 순식간이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기 체중을 갖고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유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80kg였던 사람이 60kg로 뺐다가 이 60kg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유지를 하면 다시 어느 정도 살이 찌더라도 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포인트를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체온을 37도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셋 포인트를 바꾸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체중은 체온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뺀 후에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주변의 병의원을 방문해서 비만 클리닉에서 선생님들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자기 몸을 체크하면서 조금만 살이 찌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위고비 마온자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전의 비만약, 다이어트 약에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위고비 다이어트 전에 비만약들은요. 향정기성 약물들이 많았어요. 정말 저는 비만 치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의 약물들이 다 기억이 나요. 한 세대를 휩쓸었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덕틸이라는 약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벨빅이라는 약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는 펜펜이라는 약도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약물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향정기성 약물이었어요. 뭐 벨빅은 조금 다른 약이긴 했지만 이 리덕틸 같은 향정기성 약물은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요. 밤에 자다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겠죠. 그 상황에서 음식이 먹히겠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이 교감신경 항진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편안한 시기가 오면은 다시 먹겠죠. 이것이 이 약물들의 특징이었어요. 교감신경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항진시켜서 뇌에서 식욕을 떨어뜨리지만 이 주변에 뇌의 식욕 중추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중추를 건드려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위고비 마온자로 전에는 나비약이라든지 나비약은 펜텀이라는 약이거든요. 뭐 디에타민, 아디펙스 이런 약으로 나와 있고 눈사람 모양으로 나와 있고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나비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이제 푸린이라는 약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의 특징은 뭐 지금도 이 약은 쓰고 있습니다. 향정기성 약물로 허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아주 철저한 규제를 해요. 거의 마약과 같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이제 오남용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금단 증상, 요요 현상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약들을 규제를 하는데 이 약물들을 쓰면서 저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 약물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 약물들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요. 약을 먹을 때는 그래도 환자분들이 빠져요.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은 또 되게 심각해요. 입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이런 것들, 손떨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5kg를 빼서 이 약을 끊는 순간 10kg가 다시 쪄버려요. 우리 몸의 이 반동현상, 우리 뇌에서 식욕 중추가 이 반동현상이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식욕을 그런 긴장 상태에 있던 식욕을 탁 놔버리니까 그렇게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항상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그 비만 약물의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립니다. 얘들은요, GLP-1이라는 거를 이제 자극을 해요.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약물들인데 얘는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이제 호르몬입니다. 소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화기의 소장 쪽에 분포하고 있던 호르몬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를 예를 들어 보자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포만감이 느껴지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게 나와서 야, 이제 그만 먹어. 이게 포만감 호르몬이에요.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만 먹고 숟가락을 놓게 되죠. 그런데 이 포만감 호르몬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배가 다 터져서 죽었겠죠. 계속 먹을 테니까. 그 포만감 호르몬은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가 불과 1, 2분 만에,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프고 한 거예요. 이 포만감 호르몬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요 짧은 시간을 늘리면 우리가 포만감을 하루 종일 오래 느끼고 하면은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물들의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 약물들의 반감기를 늘려가지고 1, 2분만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지던 이 식욕 억제를 일으키던 이 포만감을 일으키던 호르몬을 하루로 늘려놓은 겁니다. 반감기가 12시간 정도 돼서 하루 정도 가게 돼서 매일매일 주사를 맞게 되면 이 포만감이 계속 생겨서 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매일마다 맞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효과도 한 8%의 효과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반감기를 길게 만들고 더 강력한 효과를 갖게 만든 게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예요. 위고비는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으면 되고 효과가 싹센다가 약 8%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약 16%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2배 정도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이렇게 효과를 보다가 릴리사에서 나온 약물은 터제파타이드라는 약물이고 상품명은 마운자로예요. 얘는요, 이 GLP-1이라는 성분에다가 GIP라는 걸 하나 더 붙였어요. 이 GIP라는 건요, 우리 몸의 소화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맞는데 얘가 살을 빼줄까? 얘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 포만감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던 것들이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게 아직 많은 호르몬이었거든요. 얘를 GLP-1에다가 붙여버리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거예요. 식욕 억제 효과도 훨씬 커지고 부작용도 줄었다는 연구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되면서 위고비가 넘지 못했던 이 체중 감량 20%의 벽을 넘어버립니다. 약 22%의 효과가 있는 거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22%면은요 100kg 환자가 70kg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이제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환자분들의 안전성.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장기간 치료가 가능해요.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연구는 거의 다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만의 치료제의 판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마운자로 위고비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비만 환자를 생각할 적에 저 사람은 나태한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버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이 찐 거는 이 나태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어떤 뇌에서의 세팅 포인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확 비만으로 되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위고비나 마운자를 맞았더니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다른 약물들보다도 효과가 좋게 빠지는 거죠. 자, 위고비 마운자로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보다 훨씬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위장 관계에서 포만감을 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뇌의 시상 하부에서 식욕을 억제를 합니다. 뇌에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그만 먹어라 신호를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게 있는데 ADHD 어린이들이 요즘에는 성인들도 많지만 ADHD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쟤는 그냥 산만하네. 쟤는 가정교육이 안 되네. 이런 애로 치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ADHD라는 거는 뇌의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충동성의 문제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비만도 이 나태와 본인의 문제, 나태와 무기력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의지력의 문제야. 마찬가지입니다. 비만도 나태와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문제다. 그리고 포만감의 문제다라는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면서 이러한 비만하는 환자분들이 새로운 치료의 전기를 마련하고 비만하는 환자분들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비만은 질병이다 소리만 쳤지 의사들 자체로도 이게 질병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연하게 비만은 질병이고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위장관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갖고서 뇌의 식욕 중추를 조절을 하고 위장관계의 포만감을 조절하면 비만은 해결될 수 있다. 비만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파라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위고비 마운자로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정말 강력하고 정말 좋은 약이라는 거 아는데 이 약을요 잘못 쓰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이 약물들이 정말 그 강력한 효과만큼 또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살을 뺄 때도 의료진에 잘 감시하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운자로 위고비 어떻게 싼 값에 구한데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혼자 맞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입맛이 없어요. 그러면 덜 먹겠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초콜릿 같은 거 떡볶이 같은 것만 조금 먹고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오류를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음식물이 적게 들어오는데 먹는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근육부터 다 빼다가 씁니다. 그러면 20kg가 빠졌는데 그냥 근육만 다 빠지고 지방은 하나도 안 빠지고 특히 내장 지방 하나도 안 빠지고 끝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체중도 안 빠지죠. 그래서 이 위고비 마운자는 정말 훌륭한 약입니다. 이 약들을 제대로 쓰려면은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고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위고비 마운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치료도 같이 권하면서 이 환자분들한테 식생활과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면서 식생활 개선과 운동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근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지방만 잘 빠지게 하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위고비 마운자로 효과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고비 마운자로는 효과가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단백질 안 드시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근손실만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고비 페이스, 마운자로 페이스 그냥 살은 빠졌는데 지방만 출렁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요, 그 비만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운자로 위고비로 이제 성공하고 또 건강도 되찾고 모든 건강 수치들이 좋아진 환자들 그리고 근육을 잘 유지하고 지방만 빠진 환자분들을 많이 봐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는 40대 남자였는데 98kg라는 고도 비만으로 내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도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이제 살이 급격하게 찐 환자고 모든 검사를 했더니 다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고혈압도 경계선, 당뇨 전 단계, 지방간도 있고 고지혈증도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높아져 있고 몸의 염증 수치도 높아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긴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처음에 위고비로 시작했다 나중에 마운자로로 끝났는데 이렇게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이 80kg까지 뺐어요. 18kg가 빠진 거죠. 6개월 만에 18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8kg가 빠지는 동안에 환자분의 지방이 18kg가 거의 다 빠졌고요. 근육은 0.8kg밖에 빠지지 않은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혈압도 정상화돼서 혈압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히 혈당 당화색소가 5.1로 완전히 정상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간은 약물 없이도 완치가 되었고 고지혈증도 좋아졌고 그리고 몸의 염증 수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다 좋아진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아르기닌 정맥 수액이라든지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요. 그리고 당독소를 저감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또 환자분께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시면서 식생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식생활은 이제 단백질을 잘 드시고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이런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을 계속 봐드리고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근력 운동을 계속 강조를 시키면서 이렇게 치료를 계속했던 환자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6개월 지난 후에 뭐 지금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감량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마운자로 높은 수준에서 이제 점점점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인근 비만 클리닉 같은 데를 방문하셔서 내가 고도 비만이면 내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하시는 것을 도움을 받는 이런 병의원이 있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고비 마운자를 하고 싶은데 주사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 다 듣고도 주사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사제의 장점은 분명히 있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약물 먹는 것보다 편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주사제는요 몸에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몸속에서 100%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먹는 약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사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는 약. 그래서 이 큰 양대 산맥이잖아요.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 그리고 미국 릴리사의 마운자로가 양대 산맥인데 두 회사 다 이제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올 초에 먹는 위고비 피일정이라 그래서 요거에 나왔고요. 그리고 올 4월 달 정도에 파운다요라고 하는 먹는 마운자로 계열의 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약물들의 특징은요. 먹는 위고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을 먹는 거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공을 시킨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우리가 소화기로 먹어버리면요. 위장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약물로 못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에서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스낵이라고 하는 SNAC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용체를 개발해 가지고 여기다가 위고비라는 성분을 펩타이드를 넣어서 위장관계에 투여를 했더니 이게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위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위고비 필정이라고 들어올 것 같은데 위고비 필정이 이제 미국에서는 시작이 되었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효과를 많이 보는 거로 돼 있고요. 위고비 필정이나 파운다요, 이게 마운자로에서 나온 파운다요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효과가 약 12 내지 13%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펩타이드로 만든 위고비 필정은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얘가 펩타이드다 보니까 소화에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얘를 먹는 방법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20cc 정도는 물을 공복에 먹으면서 얘를 같이 먹어야 되고 먹고 난 다음에는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고비 필은 이런 좀 제한점이 있지만 위고비라는 이 세마그루타이드라는 생체 친화적인 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노보노디스크의 얘기고요. 자, 파운다요는 위고비 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이 펩타이드라는 걸 위장에 넣었더니 너무 이게 흡수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얘를 화학물질,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이나 소화제처럼 화학물질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 화학물질화 시킨 게 바로 파운다요라는 약물입니다. 성분명은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인데 얘는요 그냥 아침 일어나자 먹을 필요도 없고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24시간 중에 물 조금 먹어도 되고 식사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다요가 훨씬 먹는 부분에서는 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위고비 필정과 파운다요 두 가지 약물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올까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관심사일 텐데 자, 위고비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서도 승인 허가를 밟았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마운자로의 경구용 약물인 파운다요가 내년 1월에 출시가 국내에서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위고비 필정은 아무래도 생약 성분이다 보니까 조금 허가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위고비 필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고비 필정 그리고 파운다요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사제 때문에 내가 좀 겁을 냈었다. 이런 분들은 파운다요나 위고비 필정이 나오면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할 수 있고 젊은 분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슬로우 조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뭐 이제 걷기부터 시작해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걷기가 가능해졌는데 조금 더 강도가 높고 또 다이어트도 잘 되는 즐거운 운동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찾은 게 슬로우 조깅인데 슬로우 조깅은요. 일본의 한 박사가 연구를 해서 나온 건데요. 니코니코 페이스라고 합니다. 니코니코라는 말은 일본말로 싱글벙글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옆에 사람과 대화도 가능한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보통 시속 4 내지 6km 정도의 강도로 뛰고요. 그리고 최대 심박수는요 60에서 70% 정도로 낮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뒷발부터 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앞발이나 중간 정도 발부터 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보폭을 작게 해서 이렇게 달리는 것을 우리가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요 장점이 뭐냐면요 요 슬로우 조깅
조깅이 이렇게 운동하는 요 구간이 우리 체지방이 제일 잘 타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뭐 러닝을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요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슬로우 조깅은 주로 지방만 태웁니다. 그리고 즐겁죠. 싱글벙글 웃을 정도로 즐겁고 옆 사람과 얘기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로우 조깅은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슬로우 조깅이 좀 단점이 하나 있다면 조금 그렇게 운동하면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시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룹을 지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잘 배우셔서 운동을 하시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연구들을 보면요. 요즘 연구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제 위고비 마운제로가 나오면서 더 바뀌었습니다. 이제 근손실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20-30%라고라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10% 미만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것들을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육 운동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좋은 약이 나올수록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근력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은요. 이 배꼽 아래에 있어요.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적극적으로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 3회 이상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자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다가 다쳐요.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부하를 올리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10분을 했다면 20분, 30분 이렇게 올리면서 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 운동은요. 스쿼트 같은 게 있겠죠. 그다음에 푸시업 같은 것들도 이제 엉덩이 허벅지 운동은 아니지만 상체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프랭크 같은 거로 복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까치발 들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같은 거를 통해서도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쿼트 같은 것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진료실에 있다 보니까 책상에 맨날 앉아 있는데 환자가 나가면 일어서서 스쿼트를 10번이라도 하고 앉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의자병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의자병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신진대사가 모든 게 나빠지고 다이어트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엉덩이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스쿼트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제가 30년을 하면서 정말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되고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고 현대사회에 우리의 습관들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너무나 고도로 발달된 이 휴대폰 문화 그리고 너무 편리한 문화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도 비만이 너무나 많이 생겨 있고 또 근육은 적어지고 마른 비만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고 좋은 치료자가 생겨도 내가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요 근육을 뺏기고 점점 더 내장 지방을 찌우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제를 찾고 좋은 치료를 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하는 건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생활 습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잘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